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회 전국 모의고사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설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우리가 모의고사를 보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잠깐만 말씀드릴까요? 첫 번째는 테스트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 실력을 테스트하는 거죠. 말 그대로 시험이에요.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테스트를 해서 실력 점검을 하고, 그럼 내가 어디가 약한지 약점을 파악해서 그것을 보완하는 기회,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리허설의 의미가 있죠. 리허설. 연극 배우들도 리허설을 많이 해야지 실제로 본 무대에 올렸을 때 매끄럽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실전에 10월 달에 시험 치러 갈 때 그냥 아무 경험도 없이 가면은 좀 혼란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실전과 똑같은 리허설을 해본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2회 모의고사니까 아무래도 테스트의 성격은 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실력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실력이 어느 정도 성숙된 단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어디가 약점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약점 투성입니다. 전체가 약점입니다. 그러니까 뭐 점수가 몇 점인지 그런 거가 지금은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 점수가 어느 정도 의미를 가지는 것은 뭐 7월, 8월 뭐 이렇게 됐을 때겠죠. 그리고 약점 파악하는 것도 그때쯤이지 지금은 1번 의미는 별로 없고요. 그냥 2번 의미입니다. 리허설입니다. 리허설. 실전과 똑같은 리허설. 그러니까 뭐 문제를 푸는 속도 조절, 시간 배분이라든지 아니면 문제를 푸는 순서, 예를 들면 1차 과목 같은 경우는 부동산 학 개론부터 먼저 풀 것인지 민법부터 먼저 풀 것인지 그것도 이제 정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모르는 문제가 탁 왔을 때 모르는 문제가 많겠지만 아직은 딱 봐도 너무 모르겠다 싶은 건 빨리빨리 패스하는 연습이라든지, 또 완전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멘탈 관리하는 거, 무너지지 않게, 그런 약간 리허설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예.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테스트의 의미도 있겠죠. 약점 파악하고 보완할 수 있는 기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직은 리허설이니까 시험 점수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계속 참여를 하셔가지고 경험을 쌓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도 틀린 문제들은 여러분들한테 보물입니다. 모의고사에서 어쨌든 틀린 문제가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보물덩어리입니다.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보물이거든요. 보물투성이죠. 많이 틀리셨죠? 맞추셔도 다 알고 맞춘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성장의 기회로 발판으로 삼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설해 보겠습니다. 해설하는데 지금 여기 있는 문제들을, 법리들을 자세히 해설하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자세한 내용들은 본 수업을 통해서 해결을 하셔야 되고, 좀 간략하게 될 수 있으면 짧게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틀린 지문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41번. 행위자에게 처분 권한이 없더라도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행위. 자, 문제의 취지를 아셔야 되는데, 자, 법률행위에는 처분행위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의무부담행위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걸 아시죠? 처분행위가 있고 의무부담행위가 있어요. 처분행위는 처분 권한이 없으면 효력이 안 생겨요. 처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의무의 부담은 나한테 처분 권한이 당장 없어도 얼마든지 유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권행위, 물권의 변동을 일으키는 물권행위, 그 다음 그 외에 준물권행위, 이런 것들이 처분행위에 속하고요. 채권행위들은 의무부담행위에 속한다고 하죠. 보시면은 처분 권한이 없더라도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행위, 즉 의무부담행위를 찾아라, 채권행위를 찾아달라. 답은 2번입니다. 임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임대인의 의무, 임차인의 의무가 발생하는 의무부담행위여서 임대인이 임대한 물건의 소유자가 아니어도 처분 권한이 없어도 계약은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다른 것들, 저당권 설정, 그다음 전세권 포기, 이런 것들은 물권행위예요. 그 다음에 채권양도, 채무면제, 이런 것들은 주물권행위로서 처분 권한이 없는 자가 하게 되면 효력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법률행위 목적의 후발적 불능과 관계된 것을 다 골라볼까요?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채무불이행은 후발적 불능이죠. 채무불이행은 후발적 불능 중에서도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을 때 이야기. 마찬가지로 계약 해제도 후발적 불능에 채무자 귀책 사유가 있을 때. 후발적 불능이지만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으면서 쌍무계약일 때는 위험부담 법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은 후발적 불능의 이야기들 맞습니다. 반면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535조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의 목적이 원시적 불능이어서 계약이 무효일 때 얘기거든요. 얘는 원시적 불능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매매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되어서 매도인이 담보 책임을 지는 일도 매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일부가 멸실된 상태였는데 매수인이 모르고 샀을 때 담보 책임 묻는 거거든요. 계약 체결 당시에 존재했던 사유, 원시적인 일부 불능의 사유입니다. 이것들은 다 원시적 사유들이에요. 그래서 후발적 불능과 관계된 것들은 기억, 니은,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43번.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답만 볼게요. 틀린 것.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허위로 금지당권을 설정한다. 이게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는 법률 행위의 내용을 살피는 건데 내용에 반사회성이 있어서 무효가 되는 건데 지금 얘들이 한 계약은 저당권을 설정하는 거니까 계약의 내용에 반사회성, 불법성은 없어요. 단지 그게 허위 표시여서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이건 허위 표시여서 무효인 것이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죠. 잘 나오는 문제죠. 답 3번이고요. 그 다음에 4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갑은 채권자 A의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친구인 을과 통모를 해서 통정을 해서 자신의 X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 가장매매를 했다는 소리를 3번이나 하네요. 통모를 했다, 꾸몄다, 처럼 했다, 가장했다, 가장매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요. 그 매매계약도 무효고 등기도 효력이 없죠. 108조에 따라서.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번인데요. 답을 보겠습니다. 을로부터 가장매매의 매수인 을은 등기를 했어도 이 등기 무효 등기거든요. 매매 자체가 무효니까. 근데 이게 상대적 무효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상대적 무효입니다. 을로부터 X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받은 정이 볼 때는 을 앞으로 부동산이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을이 소유자이구나라고 그렇게 믿은 거지. 갑, 을 간의 매매 계약이 허위 표시임을 알지 못했답니다. 알지 못했으니까 정은 선의였다는 소리죠. 근데 알지 못한 점에 과실이 있답니다. 선의인데 아쉽게도 과실이 좀 있다네. 주의했더라면 알 수 있었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 정은 저당권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틀렸습니다. 자, 민법 제108조 제2항의 허위 표시에 있어서의 제3자 108조 2항만 그런 게 아닙니다. 107조 비진의 표시의 제3자 109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에 있어서의 제3자 110조 사기강박 취소에 있어서의 제3자 다 똑같이 해석됩니다. 이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죠. 과실이 있어도 보호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선의였기만 하다면 과실이 있어도 이 정의 저당권은 보호를 받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과실이 있어도 저당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다고 해야죠. 없다고 해서 틀렸습니다. 답 4번이고요. 그 다음에 45번. 갑은 을의 사기에 의해서 자신의 X토지를 병에게 매도하고 등기를 해줬고 그 후 병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정에게 다시 X토지를 매도하여서 등기를 해줬다. 딱 보니까 을의 사기를 의해서 병에게 팔았다. 사기는 을에게 당하고 계약은 병하고 하고 제3자 사기네요. 제3자 사기. 그림을 살짝 그려보겠습니다. 이건 옳은 거 찾는 거니까 틀린 것을 좀 다 봐야 되겠네요. 을의 사기. 을로부터 사기, 기망을 당한 갑이 자기 토지를 병에게 팔았어요. 요렇게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병에게 이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 후에 병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선의의 정에게 다시 이 토지를 팔아가지고 이 토지가 정까지 넘어갔어요. 정은 이 사정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자, 우리가 배웠던 제3자 사기. 제3자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이 계약을 취소를 할 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이 사실에 대해서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때 악의이거나 과실이 있었을 때만 취소할 수 있고 반대로 선의 무과실이면 취소할 수 없다. 알았거나 알 수 있다는 점은 갑이 스스로 증명을 해야 된다. 증명해서 취소를 해서 이 계약을 무효로 엎었다 하더라도 이 취소는 상대적이어서 선의의 제3자에게는 와서 주장할 수가 없다. 저쪽 계약이 취소가 되든 말든 얘는 소유권을 잃지 않는다. 선의자인 이상. 그게 기본이죠. 그래서 지금 옳은 것은 답은 2번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을이 병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했다. 엄청 잘 나오는 거죠. 이 제3자가 상대방 병의 대리인 자격에서 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의 대리인인 거야.
자, 그럴 때는 갑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계약을 하라고 보낸 상대방의 대리인 을은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으므로 이때 을의 사기나강박은 제3자의 사기강박이 아니죠. 병이 사기친 거와 똑같은 거야. 따라서 병이 자기 대리인이 갑을 속여서 계약을 했다는 사실을 병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되는 이용권을 요하지 않고 선의 무과실일 때도 취소할 수 있죠. 그래서 을이 병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했다면 갑은 을의 사기에 대해서 상대방 병이 선의 무과실 전혀 몰랐을 때에도 병과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일단 옳고요. 정답이고 나머지는 틀렸다는 건데 1번 갑은 병이 을의 사기를 안 경우에 한해서 갑은 병이 을의 사기를 안 경우에 한해서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틀렸네요. 안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고 알 수 있었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1번은 틀렸습니다. 3번 갑이 병과의 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를 했답니다. 상대방의 악이나 과실을 증명해서 병의 악이나 과실을 증명해서 갑은 그 취소로 정액에 대항할 수는 없죠. 110조 제3항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는 지금 설문에서 이 정은 선의의 정이거든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니까요. 그 다음에 갑이 을에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사기친 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먼저 병과의 계약부터 먼저 취소를 해야 된다? 그 요건은 필요 없습니다. 이 계약이 취소되지 않더라도 저 사기친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으로부터 다시 엑스토지를 매수한 무가 악의인 경우 이미 근데 선의의 정이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무의 선악은 더 이상 따질 필요가 없게 되죠. 엄폐물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악의인 경우에 소유권 취득 못하는 게 아니라 악이 이어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6번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다 골라볼까요? 대리인이 여러 명일 때는 공동대리가 원칙이 아니라 각자 대리가 원칙입니다. 각자 대리. 확실하게 틀렸죠. 그리고 이런 조합형 문제를 풀 때는요. 확실한 게 있을 때는 속어법을 쓰면서 해야 됩니다. 그거 하시죠. 기억번호 너무나 확실하게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들어있는 것을 일단 지우고 안 들어있는 게 별로 없네요.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게 아닙니다.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다면 대리인의 대리인이게요. 근데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본인의 대리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대리인의 대리인 이름으로 아니고 본인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니은도 틀렸습니다. 니은이 확실하다면 지워야 되는데요. 틀린 게 들어있어야 되는데 니은이 안 들어있는 거는 지워야 되겠네요. 지우고 지우면 이렇게 남죠. 기억. 이제 디귿 하나 남았네. 리을은 볼 필요가 없어지네요. 그렇죠? 디귿. 유권 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표현 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결과적으로는 유권 대리와 똑같은 책임이 생겨요. 하지만 표현 대리는 그 성질이 무권 대리거든요. 무권 대리입니다. 무권 대리에 속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변론주의라고 하는 게 있는데 민사소송은 당사자가 주장하고 원고 피고가 주장하고 입증한 사실만 가지고 재판이 이루어지지 주장도 안 한 사실을 가지고 법원이 재판할 수는 없거든요. 판결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유권 대리라고만 주장하고 있으면 유권 대리인지 아닌지만 판단해서 유권 대리가 아니면 패소시켜야 됩니다. 기각시켜야 되는데 그 주장 속에 무권 대리에 속하는 표현 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혹시 표현 대리가 성립했는지 여부를 더 심리하고 검토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으로서는 표현 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고요. 맞는 말입니다. 이건 무권 대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대리인이가 강행법규를 위반해서 무효가 되었어요. 그랬을 때는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수가 없죠. 맞습니다. 표현대리 법리는 이게 무권대리야. 얘가 한 짓이 무권대리인데 상대방 눈에는 유권대리처럼 보였고 그 외관을 본인이 지어낸 작출한 책임이 일정 정도 있어서 마치 유권대리처럼 본인에게 책임을 지어서 무권대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대리행위의 효력을 유효로 인정해버리는 거거든. 상대방 보호를 위해서. 그런데 보니까 강행법규를 위반해서 무효가 됐는데 표현들이 법리를 막 덧지어가지고 이걸 유효로 만들어버리면 강행법규 체면이 뭐가 됩니까? 그쵸? 강행법규를 만들어 놓은 취지가 상실되죠. 그래서 어떤 대리행위가 법을 위반해서 무효가 되면 표현들의 얘기를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주장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대리권이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해서 없는 을이 갑을 대리했으니까 무권대리네요. 갑 소유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병과 체결했어요. 옳은 것 정답부터 확인해 볼게요.
정답을 제가 다 표시했습니다. 빨리빨리 해설해 드리려고. 병이 을에게 무권대리인의 책임 135조의 책임을 물어서 계약을 이행해라 또는 손해배상 해달라 이렇게 청구를 할 때 만약에 을이 제한력자라면 미성년자거나 그런 사람이라면 이런 청구를 거절할 수 있죠. 제한력자는 무권대리인의 책임에서 벗어나 있죠. 면책돼 있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 틀린 건데 틀린 것 말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대방이 본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추인 여부 확답을 최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본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죠.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갑이 추인을 하게 되면 계약은 추인한 때부터 장래를 향해서 X입니다. 전체적으로 X입니다. 133조 단서를 보세요. 계약 시에 소급해서 계약 체결 시에 소급해서 추인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에 많은 추인들 중에 유일하게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이 소급효가 있습니다. 그래서 X. 본인은 상대방 병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계약의 일부만 추인해서 그 일부에 대해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안 됩니다. 자, 무권대리 행위를 본인이 추인할 때는 전부에 대해서 추인해 주는 게 원칙이고 상대방이 동의해주면 일부 추인도 가능한데 동의를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일부 추인하면 전혀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일부에도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갑이 추인을 거절했을 때 무권대리는 자기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선의무과실을 상대방 병에 대해서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요거 선택은요. 무권대리인의 선택이 아니라 상대방 병의 선택이죠. 선택권자를 틀리게 해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8번.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단 5번. 불공정한 법률행위, 폭리행위에 해당해서 무효가 되었을 때에도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138조가 적용될 수 있죠. 그러니까 폭리행위였어. 불공정한 계약으로 무효가 되었어요. 근데 전환이라는 것은 다른 내용으로 바꾼다는 거잖아요. 다른 내용으로 바뀌어서 공정한 내용으로 바뀐다면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환에 관한 법률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틀린 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부 무효에 관한 민법 137조가 강행 규정이다? 틀렸어요. 137조의 내용은 법률행위 일부에만 무효 사유가 있어도 계약을 전부로 무효로 하는 걸 원칙으로 삼고 그리고 예외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일부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에요. 그래서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을 하면서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법에는 계약을 했는데 계약의 일부에만 무효사유가 있어도 통째로 무효로 된다고 돼 있지만 자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20개를 합의를 보잖아. 20개 사항을 나중에 가서 그저 한두 개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무효만 버리고 나머지 가지고 효력을 유지시키자. 일부만 무효인 것으로 가자라고 특약할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법률행위가 성립을 안 했어요. 불성립. 그렇다면 도대체 무효나 취소 문제는 얘기를 꺼내서는 안 되는 거죠. 무효나 취소도 다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난 다음의 이야기인데 성립조차 하지 않았을 때는 무효행위 전환은 인정되지 않지만 추인에 의해서 유효한 법률을 될 수는 있다? 틀렸습니다. 전환도 인정이 안 되고 추인도 안 됩니다. 자, 무효라는 말 자체를 꺼낼 수가 없는 거죠. 불성립일 때는. 그래서 X고.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139조의 추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처음부터 여기 틀렸어요. 처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언제죠? 추인한 때부터요. 추인은 이건 새로운 의사표시하는 거거든요.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해도 효력이 안 생겨요. 다만 무효인 줄 알고 추인하면 그 법률행위와 똑같은 내용의 법률행위를 오늘 새로 다시 한 거로 본다. 새로 한 거기 때문에 추인한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을 보는 거죠. 처음부터는 소급효를 인정하는 건데 여기는 소급효가 없거든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당사자가 무효인 줄 알고 추인을 한다? 무효인 줄 알고 추인하면 그 법률행위를 다시 한 번 더 해본다는 건데 똑같은 내용으로 내용이 불공정해서 무효가 되었으니까 다시 하면 새로운 법률행위에서 효력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은 안 됩니다. 전환이 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다음 49번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번이네요.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가 한 계약을 추인을 한다. 추인할 수도 있죠. 취소도 할 수 있지만 추인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 미성년자 자기 자신은 자기가 한 법률행위를 취소는 가능합니다만은 추인을 하려면은 성년자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렇죠?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만 추인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아버지가 자기 미성년자 아들이 해놓은 계약을 추인할 때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지만 효력이 있다? 이 요건이 필요가 없죠. 자기 아들이 아직 미성년자여도 아버지, 엄마는 취소도 할 수 있고 추인도 할 수 있습니다.
144조 제2항에 나오는 얘기죠. 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50번.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번이네요. 부척관계의 대가로 부동산을 증여하는 계약은 당연히 반사적 계약으로 무효죠. 부척관계를 맺어주는 대가로 첩이 되어주면 내가 부동산 줄게. 당연히 반사적입니다. 무효입니다. 하지만 부척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해저 조건으로 해서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은 유효하다?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부척관계 종료? 끝을 내는 거니까 이건 반사적인 조건이지 아니지 않냐라고 아시면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를 해독을 하셔야 돼요. 부척관계 종료를 해저 조건으로 증여를 한 거니까 감남이 첩 여자에게 지금 다 증여를 해요. 지금 효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집도 주고 차도 주고 돈도 주고 막 줍니다. 다 주는데 해제 조건을 달아줘 주는 거죠. 여기다가 해제 조건은 그 조건이 정치되면 증여계약의 효력이 없어져 버리는 조건이에요. 그 해제 조건의 내용이 너랑 나의 이 관계가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실증 나서 나를 떠나면 우리 관계가 끝이 나면 증여계약의 효력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네가 떠나는 건 자유인데 떠날 때는 증여계약도 효력이 없어지니까 나한테 받은 집, 차, 돈 다 돌려주고 가라 이거야. 떠나는 건 네 자유인데. 자, 이거는 부척관계를 종료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물질을 가지고 여자를 붙잡아두려고 하는 수작이죠. 전체적으로 반사적 조건으로 봐야 됩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셔야 되죠. 반사회적인 조건이 붙어있는 계약이니까 이것도 증여계약 무효입니다. 반사적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나 뒤에 거나 다 반사적 계약입니다. 그래서 2번 X입니다. 51번으로 갈게요.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게 4번인데 근데 4번이 어렵습니다. 4번. 정답을 옳은 것을 적극적으로 찾기는 어렵고요. 나머지들이 다 틀린 거네. 그래서 이게 옳은가 보네. 이렇게 찾아야 됩니다. 이 문제는. 자, 우리 시험에도 한번 나왔죠. 자, 이거는 이 4번 지문의 취지는 물권적 청구권이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절대로. 물청은 물청이고 손배청은 손배청이고 그게 물청이 손배청으로 둔갑하는 천지개벽은 없다. 이런 건데요. 자, 볼까요? 소유자가 말소등기 의무자에 의해서 소유권을 상실해서 소유권에 대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 그 경우에도 의무자에 대해서 이행불능으로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뭐 어떻게 된 거냐? 잠깐만요. 칠판 반쪽 꺼내가지고 할까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소유자 뭐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갑이 토지의 소유자였거든요. 근데 을이 갑의 토지를 점유했어요. 점유하는 게 아니라 자기 거라고 등기되어 있었어요. 당연히 이건 무효 등기지. 이 을이 누구였냐? 국가였어요. 국가. 그러니까 갑소유 토지인데 국가가 자기 땅이라고 등기를 해놨던 거야. 자기가 관리하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걸 알아차린다면 소유자가 알아차린다면 가만 안 놔두겠죠. 당연히 소유권을 정해서 이 무효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거예요. 이 말소 청구권. 이게 소유권에서 오는 물청이잖아. 물권적 청구권이지 않습니까? 근데 갑은 이게 자기 땅인지도 잘 모르고 있고 이 상황을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냅두고 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겼느냐. 이게 팔려나갑니다. 국가가 자기 땅인 거 국가도 자기 땅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팔아버려요. 병한테. 팔아가지고 병한테 등기가 넘어가요. 이렇게. 무권리자가 매매한 거죠. 무권리자의 매매예요. 무권리자가 매매해도 매매계약 자체는 채권적 계약이니까 효력이 있죠. 하지만 무권리자가 등기 넘겨준 처분행위는 무효입니다. 병이 선의무과실이었다? 소용없습니다. 등기에 공신력이 없으므로 선의무과실이었다 하더라도 이 등기는 무효 등기죠. 여전히 갑이 소유자입니다. 지금이라도 갑은 이 사태를 알아차렸다면 이렇게 찾아와서 네 등기도 말소하라고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말소 2번 하면 명이 돌아오죠. 그럼 진정 명의 회복도 할 수 있겠네. 얘를 상대로 진정한 소유자가 명의 회복할 테니까 이전 등기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모르고 있다니까요, 갑이. 그래서 이래가지고 넘어간 상태에서 세월이 10년이 지나버린 사건이에요. 10년이나 흘러버렸어요. 자,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 동안 토지를 점유했어? 그게 설령 무효 등기라 하더라도 10년이 지나버리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를 아시죠? 이른바 등기부 취득시효.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돼 버린 거야, 여기에. 여기가 소유권자가 딱 돼버리니까 소유권이 없어져 버린 거죠. 일물 일권.
토지 하나에 소유권이 2개 있을 수 없거든요. 저쪽이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소유권이 없어지니까 소유권에서 나오는 물청도 행사 못하게 되는 이행불능이 돼버린 거지. 그래서 이 갑이 을을 원망했습니다. 국가를 원망하면서 네가 내 땅을 네 땅인 것처럼 팔아가지고 이런 사태를 만들었으니까 이게 물권적 소유권이 이행불능이 되어서 손배청으로 바뀌었다.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바뀌었으니까 손해배상해달라고 국가에 청구했던 사건이에요. 자, 우리의 상식으로는 당연히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것 같지만 하지만 이 법적 근거가 좀 박약했어요. 물청이 불능이 되었다고 손배청으로 바뀐다? 있을 수 없어요. 이건 물청이고 이건 채청이어서 채권적 청권이어서. 물론 대법원은 이 국가의 행동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을 갖춘다면 별도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지언정 물청이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손배청으로 둔갑하는 그런 천지개벽은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게 불능되었다고 곧바로 손해배상 청구했던 이거를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이거 대단히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자 볼게요. 소유자가 말소등기 의무자, 아까 그 국가 말하는 거 국가에 의해서 소유권을 상실해 버렸잖아. 국가가 팔아먹어가지고 10년 지나버려가지고 소유권에 대한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는 경우, 물청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그 의무자에 대해서, 그 국가에 대해서 너 때문에 물청이 불능이 됐잖아. 그러니까 손해배상 해줘라고 손배청을 바로 가진다고 말할 수는 없다. 물청이 손배청으로 둔갑하는 일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 틀렸다는 건데 나머지는 비교적 간단하죠. 소유권에 대한 방해, 배제 청구권에 있어서 방해에는 과거에 일어나서 지금은 종결된 침해가 포함된다? 아니요. 방해와 손해는 다른 거라고 그랬습니다. 방해는 현재 ing 영어로 치면요. 현재 지속 중인, 진행 중인 침해를 방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손해는요. 약간 그 영어로 치면 have pp? 완료형? 그런 느낌. 과거에 일어나서 지금은 종결되어 있는 침해. 그것은 방해가 아니라 손해일 뿐이죠. 방해하고 종결된 침해는 손해를 말합니다. 이것은 서로 다른 거고 방해가 손해를 포함하지 않아요. 방해가 있으면 방해배제 청구,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X. 소유권에 대한 방해 제거 청구에 있어서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 그게 방해니까 그렇다면 그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라고 청구하는 게 방해 제거 청구예요. 그리고 방해의 결과는요, 이건 일어난 침해죠. 이건 손해예요, 손해. 이 손해에 대해서 제거하는 것은 물권적 청구권의 방해 제거 청구권의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과를 제거하는 것은 방해 제거 청구권의 영역이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권이 담당할 영역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X예요.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해서 방해 제거의 비용, 방해 예방의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죠. 자, 물청은 생각해보면 건물을 명도하라, 그다음 건물을 철거하라, 무효등기를 말소하라, 옹벽을 설치하라, 이런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이지 그 행위를 물권자의 내가 몸소할 테니 너는 거기에 들어가는 돈을 좀 조달해달라, 비용을 청구하는 게 물청일 수는 없습니다. 비용 청구권을 행사하는 건 아닙니다. 물청이. 부동산의 양수인은, 새로운 소유자는 양도인에게, 전 소유자에게 소유권에서 기한 물청을 거기다 유보시킬 수 없습니다. 유보시킨다는 것은 소유권은 나한테 넘겨주면서 소유권에 대한 물청은 전 소유자가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건데, 자, 물청과 소유권에서 오는 물청과 소유권 그 자체는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전 소유자에게 유보시킬 수 없습니다. 52번. 자,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매수인의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그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등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승소 판결은 187조가 말하는 판결, 형성 판결이 아니죠. 187조는 판결이 확정되면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의 변동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때 판결은 형성 판결, 예컨대 공유물 분할 판결 같은 판결을 말하고, 지금 이 판결은 매매계약을 통한 이전등기 청구 소송, 이행의 소송에서 승소한 거기 때문에 이 판결은 이행 판결이지 형성 판결이 아니거든요. 이행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매수인이 등기도 안 했는데 소유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승소 판결 확정 판결 첨부해가지고 등기소 가서 등기 신청해서 등기 넘어와야 됩니다. 등기 넘어와야지 소유권 취득하죠.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3번.
등기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볼까요?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 줄여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얘는 진정한 소유자가 하는 거거든. 진정한 소유자가 무효등기 명인에게 말소를 청구하는 것 외에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걸 말하니까 이거는 소유권에서 나오는 방해 배제 청구권. 방해 배제 청구권이 뭔 소리래요? 물권적 청구권이죠. 맞습니다. 소멸시효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니은에 갑은 자기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인도했어요. 을에게 토지 점유가 넘어왔어. 을은 이 토지를 다시 병에게 전매하고 인도했어요. 중간에 끼어있는 을요. 을은 중간에 점유를 잠시 하다가 병한테 팔아서 점유를 넘겼으니까 점유를 상실했죠. 상실했으므로 을은 자기 매도인 갑에 대해서 갖고 있던 등기 청구권, 얘들 다 미등기 상태가 보네. 을과 병이. 자,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죠. 자기가 점유하고 있을 때, 매수인이 토지를 사서 점유하고 있을 때 권리위에 잠들지 않았다면 이거를 처분을 하는 것은 더 적극적인 재산권의 행사이기 때문에 처분을 해서 점유를 잃었다 해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는 않죠. 걸리지 않습니다.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해서 생긴 등기청구권, 이 채권적인 등기청구권은 이거는 시효 완성자하고 채권자하고 완성 당시 소유자, 채무자하고 사이에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어. 계약을 둘러싼 신뢰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시효 완성자가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반대급부로 뭐 대금을 치른다든지 이런 게 없죠. 따라서 통상의 채권조항도하고 똑같은 법리로 그냥 양도할 수 있습니다. 원소유자, 등기할 의무자죠. 채무자의 동의가 없어도 얼마든지 제3자에게 자유롭게 양도할 수가 있죠. 자, 이 점이 매매 계약을 통해서 생긴 등기 청구권을 양도할 때하고 차이점이죠. 매매 계약을 통해서 발생한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제3자에게 양도할 때는 반드시 매도인,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옳은 것은 예하고 이렇게 기억과 티것입니다. 그 다음에 54번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2번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등과 같은 자주점유 권한을 주장했어요. 판사님, 제가 이 토지 산 거예요 라고 주장했는데 이것이 인정되지 않았어요. 주장을 했는데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입증되지 못했다. 증명을 못했다는 거예요. 소송에서 점유자가. 증명을 못하면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진다, 번복된다. X. 번복되지 않죠. 자, 원래부터 점유자는 가만히 있으면 기본값이 자주점유예요. 추정받기 때문에 자주점유로. 그 증명을 안 해도 돼요. 근데 내가 증명을 시도했다가 증명에 실패했다고 해서 나의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사실이 증명된 것은 아니거든요. 자주라는 사실을 증명 못했을 뿐이야.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여전히 실패했어도 자주점유 추정이 유지됩니다. 깨어지지 않습니다. 번복된다, 깨어진다 또는 복멸된다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자, 복멸되지 않고 번복되지 않고 깨어지지 않습니다. 답은 2번이네요. 그 다음에 55번으로 가서요. 을은 갑소유 건물을 자신의 소유로 오신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자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네. 갑소유의 건물인데 을이 내 거야 라고 착각에 빠져서 점유하고 있어요. 자기가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걸 오신 모르고 있어요. 선의의 점유자네요. 그리고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선의의 자주 점유자네. 뭐 그래 본들 나중에 갑이 자기가 진짜 소유권이 나한테 있다는 걸 증명해서 213조로 소유물 반환 청구하면 얘는 이 건물을 돌려줘야 돼.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입니다. 옳은 것. 옳은 것은 정답은 5번이네요. 자, 을이 건물의 개량을 위해서 유익비를 지출했어요. 점유하는 동안. 을은 회복자, 갑의 선택에 따라서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 서로 다를 수 있죠.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데 선택은 회복자가 선택하죠. 갑에게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나머지는 다 틀린 건데. 자, 을이 건물을 점유하고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득, 사용해서 얻은 이득은 나중에 건물 돌려줄 때 갑에게 사용이익까지 반환을 해야 된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물건을 사용해서 얻은 이익은 물건에서 발생하는 과실과 같은 비슷한 속성을 갖고 있죠. 그리고 오신한 선의의 점유자고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권이 있잖아요. 201조 제1항. 그러니까 이 사용이익을 소유자 갑에게 반환할 필요는 없는 거지. 그래서 X. 갑이 제기한 소유자가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 소송에서 점유자가 패소했습니다. 자, 패소하면 이제 집을 돌려줄 때
패소 확정 이후부터의 차임, 과실요. 이 부동산에 생기는 과실, 사용이익 상당액을 부당이익으로 반환해야 된다.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 197조 제2항인데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자로부터 본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아서 패소를 하게 되면 악의자가 되죠. 자, 언제부터 악의자가 되죠? 소재기 시부터요. 소재기. 소재기 시에 소급해서요. 그리고 악의자가 되면 과실 취득권이 인정되지 않죠. 그러니까 패소를 하게 되면 이 차임, 과실을 어느 시점부터 계산해서 돌려줘야 되느냐. 패소 판결이 확정된 때가 아니에요. 소재기 시. 그러니까 이 소를 제기받은 것은 4월 1일, 이 소에서 패소한 것은 10월 1일, 6개월 만에 졌어요. 소송을 6개월이나 질질 끌었다고 점유자가, 무단 점유자가. 그러면 나는 10월 1일 날 졌어도 4월 1일부터 악의자로 취급되어서 제소 후, 소재기 후, 패소 판결 확정 시까지 6개월치 여기도 악의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패소 확정 이후가 아니라 소재기 이후부터의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X. 을이 건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비를 지출했습니다. 지출 즉시 바로 가백에 상환 청구한다. 자, 이렇게 지출 즉시 필요비를 지출 즉시 상환 청구하는 것은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가 아니라 임차인과 정상적인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죠. 임차인은 임차물에 지출한 필요비를 지출 즉시 상환 청구할 수 있죠. 임대인에게.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에 상환 청구할 수 있고. 근데 얘는 지금 임차인이 아니라 무단점유자거든요. 내 거라고 착각한 무단점유자. 얘는 필요비이든 유익비이든 구별하지 않고 둘 다 이 목적물을 반환할 때 돌려주게 될 때 그때 상환 청구하는 것이지 필요비라고 지출 즉시 상환 청구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을이 건물의 점유 사용을 하다가 자, 사용했다는 게 포인트예요. 노후된 보일러의 부품을 교체를 한다고 비용을 썼나 봐요. 보일러의 부품 교체 비용은 필요비이죠. 필요비. 유익비가 아니라. 그리고 통상적인 필요비죠. 노후된 보일러의 부품이니까. 근데 나는 남의 건물을 사용해서 이익을 얻었고 얘가 선의의 점유자니까 이 사용이익을 내가 가지죠. 안 돌려줘도 되죠? 그러면 오늘 203조 나오죠? 203조 제1항 단서에 선의의 점유자가 점유물로도 과실을 취득했다면 또는 사용해서 이익을 얻었다면 통상적인 필요비 상환 청구를 못한다는 거지. 을은 가백에 건물을 돌려줄 때 그 보일러 부품 교체 비용에 대한 상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남의 집에 그만큼 보일러 부품을 교체해서 따뜻하게 한겨울을 놨으면 양심이 있으면 이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냐는 거죠. 네가 사용이익까지 먹어놓고. 요거는 받을 수가 없게 되죠. 답 5번이고요. 56번.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다 골라볼까요? 지하시설을 할 때는 경계로부터 2m 이상 거리를 둬야 하는데요. 우물을 파거나 지하시설을 할 때 뭐 이런 거 있었죠? 2m 이상 거리를 둬야 된다. 이게 244조가 강행규정 아닙니다. 상린관계 조문들은 전부 다 임의규정입니다. 그래서 이와 다른 내용의 당사 간의 특약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입니다. 유효입니다.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물 파기 전에 옆 토지 소유자 찾아가서 야, 여기가 더 잘 나오거든. 여기가 경계로부터 1m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좀 팔게. 저쪽에서 파세요 하면 팔 수 있습니다. 2m 거리 안 둬죠. 안 둬도. 주의 토지 통행권은 이미 기존에 통로가 있어. 내 토지하고 공로를 연결시켜주는 통로가 있어요. 있어도 그것이 당해 토지 이용에 부적합해서 실제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는 유명무실한 통로야. 충분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사연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지나치게 우회, 너무 돌아가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야. 글로 다니기에는. 아니면 뭐 너무 협소하다든지 두 사람이 교차 진행을 못할 정도로 아니면 너무 위험하다든지 등등등. 자, 그렇다면 이런 기존에 통로가 있어도 통로 냅두고 주위 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인정이 되죠. 맞는 말이죠. 토지 경계 담이 없어. 토지하고 토지 사이 경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인접지 소유자들은 공동 비용으로 통상적인 담을 설치하는데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린관계상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하고 이웃하는 건물 전세권자 간에는 상린관계 적용이 없다? 아니요. 상린관계는 토지든 건물이든 부동산을 인접해서 쓰는 사람들 사이 관계예요. 꼭 소유자가 아니어도 전세권자 또는 토지의 지상권자 또는 임차인에게도 상린관계가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골라보시면 옳은 것은 니은밖에 없네요. 자, 그 다음에 57번.
부동산의 점유취득 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옳은 것은 답 4번인데요. 먼저 시효 완성자는 시효 완성되기 전에 20년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미 가등기를 설정받아 뒀어요. 누군가가. 그 다음에 시효가 완성된 후에 이 가등기에 따라 본등기를 마친 제3자에 대해서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없느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등기에 따라 본등기를 하게 되면 소급하는 것과 소급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셔야 되는데 소급하는 것은 순위죠. 순위는 가등기 시까지 소급해 줍니다만은 물권의 변동, 소유권의 취득은 본등기 시에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가등기를 앞에 해둔 것은 소유권 취득의 관점에 있어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이 사람이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이 시효 완성된 이후에 본등기를 했으니까 시효 완성 이후에 소유자가 바뀐 사건이에요. 어떻게 되죠? 저는 수업할 때 나가리라고 하는데 나가리, 시효 나가리 된 거예요. 시효 진행 중에 20년 시효가 진행 중에 소유자가 바뀌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은 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소유자가 바뀌면 바뀐 소유자는 등기 청구권의 채무자가 아니어서 대항 못하죠. 주장할 수 없는 게 맞습니다. 이게 맞고요. 그 다음에 다른 문제 다 틀렸다는 건데 시효 완성된 후에 등기하기 전에 원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한 사건 아시죠? 자, 이게 저당권 설정 상황이 시효 완성 후에 이루어졌거든요. 이때 시효를 완성한 사람은 등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 저당권의 부담을 아는 채, 저당권 부담을 아는 채 소유권 취득하죠. 만약에 이 저당권의 발생 시점이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시효 기간 진행 중에 생겼던 저당권이라면 저건 없애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시효 완성 후에 생긴 제3자의 권리, 물권적 권리에는 시효 완성의 힘으로 대항할 길이 없으니 이 저당권의 부담을 아는 채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담보권의 제한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 취득하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담보권의 제한이 있는 그 상태에서의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 상태, 혹 하나 붙은 채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하기 전에 토지 소유자가 파산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때 점유자가 시효 완성자를 말하겠죠. 파산 관제인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했으니까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파산 관제인은 우리 시험에는 한 2군데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통정 허위 표시, 허위 채권, 가장 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파산을 했어요. 파산했을 때 파산재산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허위 표시에 있어서 이 제3자에 해당한다. 제3자로 취급합니다. 이 사람을 법률관계에서. 그러니까 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등기를 하기 전에 파산 관제인이 딱 선임되었다면 말하자면 소유자가 바뀐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제3자이기 때문에. 이 제3자인 파산 관제인을 상대로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시효가 완성된 후에 토지가 수용되었어요. 수용. 그래서 등기해줄 의무가 불능이 되었지. 이럴 때 수용되면서 나오는 보상금 있잖아요. 그 보상금을 종국적으로 최종적으로 누가 가지는 게 공평한가 문제거든요. 시효가 이미 완성되었고 난 다음에 수용이니까 시효 완성자가 그 보상금을 받는 게 공평한가? 아니면 시효는 완성되었어도 아직 등기하기 전이니까 아직은 토지 소유자가 소유자 아닌가? 소유자가 보상금을 받아가야 되는 게 공평한 거 아닌가? 이게 나누는데 이게 바로 대상청권 문제죠. 근데 이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경우의 수를 나눠가지고 자, 시효 완성자가 이행불능되기 전에 여기서 이행불능은 수용이죠. 수용이 되기 전에 등기 청구권을 행사를 했냐 안 했냐 문제죠. 그러니까 수용되기 전에 시효 완성자가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 청구권을 행사했어. 시효 완성했다고 주장하면서 등기해달라고 주장을 했어요. 했는데 버텼던 거지 소유자가. 버티고 막 싸우고 있던 중에 수용이 되었어. 그때는 대상 청구권을 행사를 해서 그 보상금 나한테 넘기세요라고 할 수 있어요. 시효 완성자가. 하지만 수용되기 전에 그런 권리 행사를 한 적이 없어. 시효 완성자도 시효 완성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 와중에 수용이 되면서 소유자가 보상금을 타버린 거지. 나중에 봤더니 시효 완성 이후에 수용이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때는 시효 완성자가 소유자를 찾아가서 보상금 내놔라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 수용되기 전에 등기 청구권을 행사했는지, 즉 시효 완성의 권리 행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하고 관계없이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관계가 있습니다. 수용되기 전에 권리 행사를 했었던 사람들만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권리 행사 안 했던 사람들은 대상 청구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효 완성 후 원소유자의 불법적인 처분행위, 시효 완성 이후에 원소유자가 처분하는 게 불법행위가 되고 반사적 행위가 되려면 알고 처분해야 됩니다. 시효 완성자로부터 권리 행사를 받았는데 무시하고 처분하는 거예요. 이게 불법행위거든요. 그 불법행위에 제3자가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매매가 이루어진다면은 그 두 사람의 양도 계약도 반사적 계약으로 무효입니다. 원소유자와 제3자 간의 양도 행위는 유효가 아니라 103조 위반으로 반사적 계약으로 무효가 되는 거죠. 됐습니다. 58번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이네요. 공유물을 사용 수익 관리를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공유자 사이의 특약은 공유자가 한 명이 공유 지분을 팔아버리고 나갔어요. 교체돼 들어왔어. 새 공유자. 특정 승계인에게도 승계되죠. 새롭게 뉴페이스 공유 지분을 사서 새로운 공유자로 들어온 사람도 그들이 원래 해놓은 특약을 따라줘야 되겠죠. 특별한 사정이 없고서는. 맞습니다. 나머지는 틀렸는데 자, 공유 부동산에 대해서 공유자 중 한 명의 단독 명의로 무효 등기가 행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갑이 자기 지분이 3분의 1인데 자기 혼자 단독 소유인 것처럼 갑이 등기해놨어. 자, 이럴 때 다른 공유자들, 을이나 병 이런 애들은 등기 명의인 갑을 상대로 등기를 전부 다 말소하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안 됩니다. 전부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등기 중에 3분의 1 자기 지분을 갖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거든요. 유효한 등기는 말소시킬 수 없는 법이니까 그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무효 부분만 말소시키지 전부 다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전부 때문에 틀렸어요. 공유자 중 1인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의 변동은 이게 포기가 공유지분권 포기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여서 다른 공유자들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해야지만 효력이 생겨요.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들에게 도달을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면 여기까지 맞아요. 맞는데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여기가 틀렸어요. 이거는 포기는 법률행위고 법률행위를 통한 물권의 변동은 186조에 따라서 등기를 해야 됩니다. 등기를 마쳐야 됩니다. 지분 이전 등기를 마쳐야지만 비로소 물권의 변동이 일어납니다. 과반수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공유 토지를 임대했다? 적법하죠. 토지를 임대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 방법의 대표적인 예고, 관리는 과반수권자가 단독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이때 소수 지분권자가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는 있죠. 원래는 함께 써야 되는데 지분의 비율로 함께 사용하고 수익해야 되는데 과반수 지분권자가 관리 방법으로 결정해서 혼자 쓰게 되었으니까 부당이득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공유자 중 한 명의 지분 위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은 3분의 1 지분, 병의 지분 위에 은행이 저당을 잡았거든요. 병한테 돈 빌려주고 나중에 경매하려고 보니까 세 필지로 현물 분할되어 있네. 갑, 을, 병 각각의 땅으로. 그럼 병이 돈을 빌려갔으니까 병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그 효력이 집중되지 않죠. 집중되지 않고 지분 저당권의 모습으로 세 필지로 분할되었으면 세 필지 각각의 토지에 원래 지분 저당권 모습으로 남아있죠. 집중되지 않고요. 예. 그 다음에 자 59번에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볼까요? 갑소유 토지에 을의 지상권이 설정되었어요. 갑의 토지를 양수한 병, 을의 전 소유자가 갑에 대한 지로 연체액, 그럼 내가 못 받은 지로 연체액을 합산을 해서 2년분 지로가 연체되면 소멸 청구할 수 있다? 합산 안 됩니다. 그렇죠? 이건 뭐 잘 아시죠, 여러분들? 소유자가 바뀌면 리셋해서 연체 구간을 0으로 다시 리셋해서 새로운 소유자는 연체 기간 없이 시작하는 거예요. 합산, 전 소유자와의 합산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채권 담보를 위해서 토지에 저당권과 함께 무상의 담보지상권을 취득한 채권자, 주로 은행들이죠. 은행들이 나대지에 저당을 잡고 나중에 건물 지어지면 저당권 실행할 때 불편한 것을 꺼려해서 이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유지해서 저당권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잡아버리는 경우가 있다 했죠. 담보지상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제3자가 토지를 불법 점유해도 임료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이게 특별한 담보지상권이어서 일반 지상권이 아니거든. 보통의 지상권. 어차피 쓰지도 않는 지상권이고 지료도 안 주는 지상권이어서 제3자가 불법 점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지상권자, 이 은행이 임료 상당의 이득이나 소득을 얻어가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손해는 생기지 않았고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 자기 소유 토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땅의 아버님을 모신 거야. 땅도 내 거, 무덤도 내 거. 그런데 토지를 양도를 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아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소위 말하는 양도형 분묘기지권. 이런 양도형 분묘기지권 같은 경우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그러니까 매매계약을 통해서 토지를 팔았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을 때부터, 경매가 돼서 토지가 경매되어서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매각되고 완납 시부터, 그때부터 지로 지급 의무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옳은 거, 틀린 것은 기억인가 보네요. 이런 건 옳고요. 60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번, 승역지의 점유가 침탈되었을 때 지역권자가 그 침탈자에 대해서 승역지 반환 청구할 수 없죠. 자, 지역권은 그 승역지를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죠. 배타적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어서 그게 혹시 불법 점유자가 있어도 승역지를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반환 청구권은 없고요. 방해 제거나 방해 예방 청구 이런 권리들은 행사를 할 수가 있죠. 제거, 예방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자, 계속해서 61번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61번 문제는 갑은 자기 소유 X 건물의 일부에 을 명의로 전세권을 설정해 줬다.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 문제 잘 나옵니다. 옳은 것은 5번이네요. 존속기간 만료 시 을은 전세금 반환 채권만 전세권하고 분리시켜서 채권만 양도할 수 있느냐. 이게 존속기간 중에는 안 됩니다. 존속기간 중에 채권만 양도하면 전세금이 없는 전세권이 남아서 물권 법정주의를 위반해야 하는 꼴이 되거든요. 근데 기간이 만료되어서 전세권이 소멸됐으니까 채권만 남았으니까 채권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옳고요. 틀린 거 보겠습니다. 을의 전세권이 법정갱신되었다. 존속기간 1년 아니죠.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상태가 되어서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소멸 통과할 수 있고 6개월이 지나면 소멸되기도 하죠. 전세 목적물 을은 현상 유지를 위해서 지출한 통상적인 필요비에 대해서 갑에게 상환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전세권자는 물권자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필요비는 자기가 부담합니다. 현상 유지도 자기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필요비 상환 청구 못하고요. 존속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을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면은 을은 전세권에 기하여 경매한다는 것은 임의경매를 말하는 건데, 근데 건물의 일부의 전세권을 취득해 놓고 전체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만 경매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일부가 독립성이 만약에 없잖아요.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이 없어서 이 부분만 경매를 못한다. 그래도 전체 경매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경우라면 일부는 독립성이 없어서 경매가 안 되고 전체는 전세권 설정을 안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매가 안 돼서 전세권자로서의 경매권 행사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갑이 X 건물의 소유권을 병에게 양도를 했어요.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기간이 만료되었다. 을은 전 소유자 갑에 대해서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고요. 신소유자에게 해야 되죠. 전세권 설정자 지위가 자동으로 승계되었으니까 병에게 전세금 반환을 청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답 5번. 그 다음 62번에 자, X 건물에 대한 유치권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 유치권의 성립 요건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X 건물의 소유권이 갑에게 있는지 여부,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에 갑이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으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거든요. 적어도 자기 물건은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는지 여부는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죠. 답이 되고요. X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변제기가 도래했는지 여부, 이것도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칩니다.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X 건물에 대한 갑의 점유가 직접 점유인지 간접 점유인지 여부, 단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는 간접 점유, 그런 예외적 상황은 아니다. 그러면 이건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치권자가 하는 점유는 직접 점유이어도 되고요, 간접 점유이어도 되거든요. 이건지 저건지는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X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채무자와의 약정, 특약이 있었는지 여부, 성립에 영향을 미치죠. 왜냐하면 성립 요건을 갖춰도 이런 배제 특약이 있으면 성립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역, 니은, 리을은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고, 이거는 직접 점유, 간접 점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 가지입니다. 기역, 니은, 리을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63번. 자, 을은 갑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자기 소유의 나대지에 갑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해 줬고 그 지상에 건물을 지었답니다. 그런데 그 후 을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갑으로부터 강제 집행을 받기에 이르렀다. 이거는 일괄 경매 청구권 문제예요. 그림을 살짝 그려보면은 갑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자기 소유 나대지에 을 소유 나대지에 갑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해 줬어요. 갑저라고 적을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토지 위에 이 지상에 을이
건물을 지었어요. 갑이 토지의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데 을이 건물을 지었어요. 자, 이게 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저당권자가 토지 위에 있는 지상 건물까지 싸잡아서 같이 경매를 넣는 것을 일괄 경매 청구권이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요건이 세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저당을 잡을 때 나대지였을 것, 건물이 없었을 것, 이것처럼요. 두 번째, 저당권을 실행할 때 건물이 존재할 것, 이것처럼. 세 번째, 실행할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이렇게 동일할 것. 이 세 가지 요건이 갖추어지면 토지 저당권자는 건물까지 같이 경매를 해볼 수도 있죠.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지금 요건이 다 충족되어서 일괄 경매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옳은 것은 4번이에요. 갑은 토지의 경매 대금만으로 충분히 변제를 받을 수 있어도, 토지만 경매해도 충분히 채권 변제 받을 수 있어도 건물까지 일괄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 중에서 하나만 경매해도 충분히 자기 채권을 변제받고 남음이 있다면 여러 개를 한꺼번에 경매하는 건 허용되지 않거든요. 과잉 경매라고 해서. 근데 일괄 경매 청구의 경우에는 토지만 경매해도 충분히 채권 변제를 받을 수 있어도 토지와 건물을 같이 경매하는 게 허용이 됩니다. 이거 맞는 말입니다. 나머지는 틀린 건데 틀린 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갑이 토지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해서 병이 그 토지를 낙찰받았다. 토지만 경매를 했나 봅니다. 일괄 경매를 안 하고 토지만 경매를 딱 붙여서 병이 토지를 낙찰받았어요. 그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죠. 이러면 법정상권이 발생하지 않죠. 자, 저당권 실행을 통한 법정상권이 발생하려면 저당권이 설정될 때부터 건물이 있었어야 되는데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었지 않습니까? 지상권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지를 낙찰받은 병은 을에게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은 을에게 철거 청구를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습니다. 을은 366조의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갑은 이 경우에 토지와 함께 지상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 신청을 하여야 한다? 틀렸습니다. 하여야 한다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괄 경매 청구권은 옵션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이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이렇게 표현하면 X입니다. 토지와 건물을 일괄 경매를 시켰을 때 갑은 건물의 경매 대가로부터는 우선 면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갑은 토지의 저당권자이지 건물의 저당권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같이 경매한다 하더라도 토지 경매대금, 건물 경매대금은 따로 책정이 되고 토지의 경매대금에서만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고 건물 경매대가로부터는 우선 면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을로부터 나대지의 용의권을 설정받은 정이라는 사람이, 여기 용의권은 임차권 정도로 상상해 보시면 되겠죠. 토지를 임차를 한 정이 건물을 신축해서 소유하고 있답니다. 이때는 갑은 일괄 경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일괄 경매 청구가 되려면 세 번째 요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아야 되는데 나대지의 갑의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다음에 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토지를 임차를 해서 정이 이 건물을 지었다면 그러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잖아요. 토지 소유자는 을이고 건물 소유자는 정이고 이렇게 다를 때는 일괄 경매 청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64번.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 신청을 했어요. 자, 경매 신청하면 이 매수인이 경락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다? 틀렸습니다. 자, 경매를 신청했을 때는 경매 신청한 자기 자신, 그 자신 근저당권자의 피담보 채권은 매각대금 완납 시에 확정되는 게 아니라 경매 신청 시에 곧바로 확정됩니다. 경매 신청 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 자기 자신은 경매 신청 시에 곧바로 확정이 되고 나 말고 다른 근저당권자들의 피담보 채권도 확정돼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매각대금 완납 시에 늦추어져서 확정되는 게 맞는데 자기 자신은 경매 신청 시예요. 그래서 X고 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65번.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건 3번이네.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청약은요.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승낙은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는 예외가 인정되지만 청약 같은 경우는 격지자건 대화자 간이건 다 도달주의예요. 청약은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을 했을 때 효력이 생기는 게 맞습니다. 정답이고요. 나머지 틀렸는데 수문불합의 경우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없습니다. 수문불합의가 되면 계약은
성립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취소 문제가 생길 수 없어요. 자, 어떤 계약이 무효다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무효나 취소는 계약으로서 성립을 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문제거든요. 근데 합의가 안 되면 그게 의식적인 불합이건 숨은 불합이건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대체 취소 문제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X. 상가나 아파트의 분양 광고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 청약에 해당하지 않고요. 청약을 유인하는 거죠. 청약의 유인으로서 분양 계약의 내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양 광고는 분양 계약의 내용이 아니어서 광고 내용대로 분양회사들은 이행할 책임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청약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도달하기 전에 사망했어요. 자,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에 도달하기 전에 사망했다.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청약은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효력 발생합니다. 효력이 발생해서 그러면 상대방이 승낙을 하고 싶은데 청약자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승낙을 청약자의 상속인이 있죠. 상속인에게 승낙을 해서 상속인과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청약의 상대방이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여서 또는 변경을 가해서 승낙을 했다. 어떻게 되죠? 이거 534조죠. 이렇게 되면 원래의 청약을 거절을 하고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 채 새 청약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종전 청약, 원래 청약을 말하죠. 실효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효력을 상실합니다. 거절받은 거기 때문에 원래의 청약은 실효되죠. 66번. 쌍방의 의무가 동시 이행 관계에 있는 것. 답은 2번. 토지 임차인이 건물 매수청권을 행사를 했다. 자, 임차인의 건물 매수청권 행사 상황을 한번 그려볼까요? 갑소유 토지에 을이 임차를 해서 건물을 지어서 썼어요. 근데 토지 임대차 기간이 끝이 났어요. 기간이 끝났어. 근데 건물이 현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약 갱신을 청구했죠.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실탄에 노. 그랬을 때 건물을 그럼 당신이 사세요. 매수 청구하면 이거는 싫다고 못하지. 이건 형성권이기 때문에. 그럼 건물에 대해서 매매가 이루어져요. 매매 대금은 시가에 따라서. 그러면 갑은 시가에 따른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자가 되고 을은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고 건물을 인도해줄 의무. 이게 매매하고 유사한 관계죠. 매매 관계거든. 그러니까 이 둘은 서로 동시에 관계예요.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고 소유권 이전을 해줄 의무하고 토지 임대인이 시가에 따라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서로 동시 이행 관계가 맞습니다. 나머지는 동시 관계가 아닌데요.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는 거하고 저당권자, 채권자가 저당권을 말소해 주는 것은 돈을 갚는 게 먼저 할 일입니다. 선후 이행 관계이죠. 매도인이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해 줄 의무하고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이게 토지거래 허가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지만 매매 계약이 효력이 생기고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거든요. 따라서 협력을 하는 게 선행 의무고 협력을 해서 허가를 받으면 그때 비로소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선후 이행 관계이지 동시 이행 관계가 아닙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다. 임대인이 보증금 안 돌려준 거죠. 이때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해 주는 것은 이미 이행 지체에 빠져 있고 임차인이 이렇게 등기해 놓은 걸 말소해 주는 의무하고 이게 서로 동시행일 수가 없죠. 지체에 빠져 있는 보증금 반환을 먼저 할 일이고 보증금이 반환되고 나면 등기 말소에 협조해 주면 됩니다. 선후 이행 관계. 그 다음에 저당권 실행 경매가 무효가 되어버렸어요. 저당권 실행이 되어서 경매가 되는데 무슨 이유로 무효 처리되었어요. 그러면 근저당권자는 배당받은 금액을 부당 이득으로 돌려줘야 돼. 경락인에게. 그 다음에 경락인은 자기 앞으로 경락인 낙찰자는 등기되어 있는 거 말소해 줘야 되죠. 이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근데 이 말소 의무는 부동산 소유자 채무자에 대한 의무이고 그러니까 배당금 반환 의무는 이 저당권자가 경락인에게 배당금을 돌려줄 의무니까 의무 이행의 상대방을 서로 달리하는 거야. 이 둘의 관계는 동시 이행 관계도 아니고요. 논리적으로 어떤 걸 먼저 해야 되는 선후 이행 관계도 아니고 서로 아무 관계가 없어. 따로 국밥이에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7번.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 사이의 건물 매매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만 볼게요. 5번. 자,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을이 수령 지체하고 있던 중에 매수인이 수령 지체, 다른 말로 채권자 지체. 그러니까 매도인이 등기소를 주겠다 그러는데 무슨 영문인지 안 받고 있어요. 그러던 와중에
천재지변에 의해서 건물이 멸실되었어요. 자, 이런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했다는 사정이 없다면 천재지변에 일어난 멸실은 채무자인 매도인이 위험을 떠안기 때문에 반대급부인 매매대금을 청구를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하고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위험이 이전돼 있어요. 매수인에게. 따라서 이 경우는 건물이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서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가 있게 되죠. 이 경우의 위험은, 손실은 채권자 을이 위험을 부담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68번.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은 을이 직접 자신의 채권자인 병에게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을은 이를 승낙을 했답니다. 뭔지 아시겠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이에요. 병이 을에 대해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어요. 그 다음에 법률관계.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갑이 자기 토지를 을에게 파는 매매계약을 했어요. 근데 매매대금을 병에게 줘라. 나의 채권자, 내가 어차피 병한테 돈 줄 게 있으니까 줘면 네가 그렇게 주라고 갑이 요청을 했고, 요약자 을이 그것을 승낙을 해가지고 매매계약을 했어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고요. 얘가 물어봤을 때 받겠다고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으니까 병은 을에게 매매대금 받을 채권이 발생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 됐어. 옳은 것은 1번이네. 1번. 갑, 을 간의 매매계약이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라네요. 갑하고 을이 한 매매가 가장매매였답니다. 무효인 계약이었던 거지. 무효인 계약을 통해서는 대금 채권이 발생할 수 없죠. 근데 병은 그 사정을 몰랐거든. 가장매매라는 사실을 모르고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으니까 얘는 108조 2항의 제3자로서 보호를 받느냐? 보호받지 못하죠. 얘는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병이 와서 돈 달라고 했을 때 을은 사실은 가장매매였습니다. 돈을 줄 수 없습니다라고 무효라고 대항할 수 있습니다. 안 줘도 됩니다. 통정허위 표시로 무효일 때 을은 선의의 수익자 병에 대해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죠. 이 병은 수익자는 108조 2항에서 보호되는 그런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맞는 말이죠. 나머지는 다 틀렸다는 건데 틀린 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틀렸는지. 갑하고 병 사이의 법률관계. 갑하고 병 사이의 이 법률관계는 이른바 대가관계라고 하죠. 여기가 존재하지 않거나 효력을 상실했어요. 이 둘의 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효력을 상실했어. 이때 나각자 을이 이를 이유로 병이 돈 달라 그러는데 이것을 거절할 수는 없죠. 대가관계는 말 그대로 갑하고 병의 문제입니다. 갑하고 병이 해결할 문제지 이쪽 관계가 무너졌다, 부존재하거나 효력을 잃었다고 해서 을이 병에 대한 대금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자, 갑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을 안 해줬나 보네. 그래서 을이 매매 계약을 해제시켜 버렸어요. 계약을 해제시켰어요. 이때 을은 해제를 했으니까 원상회복을 청구해야 되죠. 준 것을 돌려받아야 돼. 근데 병한테 돈을 준 게 좀 있거든요.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병에게 청구할 수는 없죠. 자, 우리 판례는 병에게 돈을 일부 주고 난 다음에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도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청산은 요약자와 나각자 두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병에게 줬던 돈도 병에게 돌려받을 수는 없고 갑에게 반환을 청구해야 됩니다. 병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갑에게 해야 됩니다. 자,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갑이 매매계약을 해제했어요. 이번에는 을이 주기로 한 돈을 병에 안 줬나 봐요. 계속 안 줘가지고 갑이 계약을 해제시켜 버렸어. 그랬을 때 그러면은 병이 을에게 받기로 한 대금 채권은 해제가 되었으니까 사라진 거야. 소급적으로. 더 이상 돈을 받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 민법 제 551조에는 이런 말이 있죠. 계약의 해제나 해지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얘가 채무 불이행을 해서 얘가 계약을 해제해서 계약과 채권이 다 사라졌다 하더라도 너의 채무 불이행 때문에 채권자인 내가 손해를 입었다는 역사, 그게 사라진 건 아니기 때문에 계약 해제 이후에도 손해배상 청구는 여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못한다고 했으니까 X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여전히 할 수 있어요. 해제 이후에도. 을은 갑과의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병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자, 병이 돈 달라고 했을 때 을은 갑, 병 간의 대가관계에 기초한 사유로 항변해서는 안 되죠. 그건 얘 둘의 문제니까. 하지만 갑하고 을 사이 기본 관계, 이 매매계약 관계에 문제가 터졌어요. 계약이 무효였다든지 아니면 계약이 취소되었다든지 해지되었다든지
갑이 소유권 이전 안 해주고 있다든지, 즉 갑과의 기초한 관계에 기초한 뭔가 항변 사유가 있다면 그 항변 사유는 모조리 다 병에게 주장하고 대항할 수 있습니다. 대항할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틀렸고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69번으로 가서요. 계약 해제의 소급표로부터 보호를 받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르세요. 자, 해제가 되면 다 원상회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근데 548조 1항 단서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해제로부터 제3자를 보호하고 있죠. 아무나 보호되는 제3자에 포함되지는 않거든요. 보호받을 제3자가 되려면은 이 계약의 목적물, 계약을 통해서 넘어왔던 건물, 토지, 이런 물건에 대해서 완전한 권리, 등기부에 보통 이름을 올리는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이어야 됩니다. 대항력 갖춘 권리. 그러니까 계약에 의해서 발생한 채권을 양수한 자, 뭐 대금 채권이라든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든지 채권을 양수한 사람은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이 해제가 되면 채권 자체가 없어져 버리거든, 소급적으로. 그러니까 채권 양수인, 채권 압류한 사람, 채권 추심한 사람, 추심 명령 받은 사람 다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얘는 완전한 권리 취득했죠. 저당권을 설정받았다는 건 저당권자로 등기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미 저당권자가 되었는데 이 매매 계약이 해제되어서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돌아가요. 돌아가더라도 이 저당권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인정이 됩니다. 이 보호받는 사람 맞죠? 그 다음 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를 해서 주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췄다. 인도하고 주민록을 갖춘, 이것도 대항요건을 갖췄으니까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한 권리 취득했는데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되어서 이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돌아간다 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완전한 임차권을 가지고 소유권을 회복한 매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 물건에, 주택에, 아니면 이 부동산에 완전한 권리들을 취득한 자들이기 때문에 보호가 되고요. 계약상의 채권을 양도받은 사람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얘하고 얘가 보호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0번.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다 고르면, 계약금을 전부 다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맞죠?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에요. 지급하기로 한 계약금을 전부 다 지급했을 때 성립하는 겁니다. 지급하기로 약정만 했거나 일부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죠. 그 다음에 매수인이 이행기 전에 중도금을 지급했어요. 중도금 정해진 날이 있는데 그 전에 미리 줘요. 이행기 전 이행 착수거든요. 근데 그것도 가능해요. 이행기 전에 이행을 착수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행기 전에 이행 착수 못 하는데, 그런 특약이 없다면 그 전에도 이행 착수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유효한 이행 착수라고 봐줍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더 이상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게 되죠. 이미 유효한 이행 착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계약금 포기에 의한 계약 해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때는 상대방은 네가 계약금을 포기한다고 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나는 엄청난 손해를 입었다 라고 주장하면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나한테 청구해 올 수는 없습니다. 계약금으로 계약을 해제하면 그냥 계약금 포기, 배액 상환으로 끝을 내는 거고, 손해가 생긴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 맞는 거네요. 전부 다 맞는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1번. 자, 매도인 갑은 매수인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습니다. 담보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답만 볼게요. 4번이네요. 가압류. 자, 담보 책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저당권하고 가등기하고 가압류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같은 것으로 보면 됩니다. 같은 것으로. 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샀는데, 물론 알고 샀겠죠. 저당권 등기에 다 나오니까. 알고 샀다 하더라도 저당권이 실행되어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면 매수인은 선악 불문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저당권이 가등기로 바뀌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가압류일 때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당시에
병의 가압류 목적이 되어 있었어요. 그 등기부에 병이 이 부동산을 가압류로 해놓은 거지. 청구 금액 얼마 해서 등기부에 다 나와 있어요. 당연히 가압류 있다는 걸 알고 샀을 거예요. 근데 가압류에 기한 강제 집행이 되었어요. 병이 갑에 대한 소송에서 이겼나 봐요. 끝내. 그래서 경매를 한 거지. 그래서 을이 소유권을 상실했어. 소유권을 취득했다가 경매를 당해서 소유권을 상실했어요. 알고 산 을, 가압류가 있다는 걸 당연히 알고 샀을 거예요. 계약을 해제를 할 수는 있는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틀렸네요. 뒷부분이 틀렸습니다. 알고 샀어도 저당권 실행의 경우와 똑같이 손해배상까지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번하고 관계돼서 2번 볼까요? 똑같아요. 여기 가등기도 똑같이 처리하면 돼요. 계약할 당시에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내가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을이, 근데 가등기 권리자가 병이 본등기를 해서 을이 소유권을 상실했어요. 을의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 말소시켜버렸어. 중간 처분 등기라고 해서. 이럴 때도 다 알고 산 을, 가등기가 있다는 걸 알고 샀겠지. 매매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까지도 청구할 수 있거든요. 요거는 맞네. 요거는 틀렸고요. 그렇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2번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 3번이네요. 환매권이 등기되어 있는 목적물을 제3자가 취득했어요. 그러니까 갑이 팔았어요. 환매 특약부로 팔았습니다. 을에게. 환매 특약을 하고 팔았어요. 갑의 이름으로 환매권 등기가 돼 있어요. 그걸 갖다가 을이 다시 병한테 또 팔았다는 거죠. 제3자한테 이렇게 넘겼어요. 자, 그럴 때 갑은 환매한다는 의사표시, 환매권 행사를 누구를 상대로 하느냐? 다이렉트로 제3자에게 합니다. 환매 의사표시를 원래 매수인 을에게 해야 된다? 아니고 현재 소유자 병에게 하는 겁니다. 자, 592조. 환매 특약을 등기부에 등기하면요. 환매 특약의 효력은 직접 제3자에게 효력이 생겨서요. 제3자에게 갑은 병에게 환매 대금을 주고 병으로부터 이 건물을 환매해 올 수 있습니다. 자기 원래 매수인에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X가 되겠네요. 13번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옳은 것은 2번이라고 하네요. 먼저 옳은 것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대인은 특약이 없다면 임차인의 특별한 용도를 위한 사용수익에 적합한 구조, 거기까지 유지하게 할 의무는 없습니다. 자,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거든요. 623조에. 근데 그때 유지 의무는 통상적인 유지예요. 통상적인 건물의 사용에 맞게끔만 유지해주면 되지 임차인의 특별한 용도를 위한 사용 수익에 필요한 구조까지 만들어줄 의무는 없습니다. 특별은 X고요. 통상적인 용도를 위한 유지 의무까지만 있습니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나머지는 틀렸는데 틀린 거 확인하겠습니다. 자, 임차인이 목적물의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 원래는 유지 수선 의무는 임대인의 의무라고 나와 있어요. 민법에. 근데 이게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목적물의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는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건 맞아요. 불리한 건 맞는데 무효가 아니라 유효입니다. 623조는 임의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1번 X. 3번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는 임대차 종료 시에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아니에요. 종료 시에 상환 청구하는 것은 임차인이 지출한 유익비이고요. 필요비는 지출 즉시 바로 상환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X.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은 6개월 내로 받아야 된다는 제척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 제척 기간의 기산점이 임대차가 종료한 날이 아니고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이에요. 돌려받은 날로부터 계산해서 6개월입니다. 기산점이 틀렸어요.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입니다. 그다음에 임차인은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아무리 많이 지급했다 하더라도 차임을 연체하면 안 됩니다. 물론 연체되고 있는 차임을 임대인 측에서 보증금에서 깔 수 있습니다. 연체 차임을 충당해서 까버릴 수 있는데 그것은 임대인의 권리이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 측에서 주장을 못합니다. 지금 이 주장은 내가 당신한테 보증금을 1억이나 걸어뒀으니까 내가 앞으로 한 석 달, 넉 달 정도 차임을 못 줄 것 같은데 넉살치는 까세요. 보증금 있으니까 차임 지급을 내가 안 해도 날 내보내지 말고 거기서 까세요. 이건 임차인 측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임대인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옵션일 뿐이에요. 임차인이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거절할 수 없습니다. 차임 지급, 보증금 많이 있다고 차임 지급을 거절하면 차임 연체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익이 연체되면 쫓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가 되겠네요.
그럼 74번. 자, X토지 임차인 을은 임대인 갑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X토지를 병에게 무단 전대했습니다. 틀린 것. 틀린 것은 4번. 갑이 병에 대해서 불법 점유를 이유로 X토지 반환과 함께 차임 상당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네요. 지금 갑이 을에게 임대를 줘서 토지를, 그런데 을은 갑의 동의도 없이 X토지를 병에게 전대를 줘서 병이 이 토지를 쓰고 있다는 거, 무단 전대. 자, 이럴 때 병이 하는 점유는요, 갑과의 관계에서는 불법 점유고 무단 점유입니다. 그래서 갑은 병에게 뭔가 권리를 행사하고 싶어요.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할 수 있는 것은 방해배제 청구. 나가달라. 토지 돌려달라. 난 당신을 인정할 수 없다. 나가달라. 이건 됩니다. 토지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죠. 토지 반환. 이건 되는데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건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자, 부당이득이 성립하려면 얘는 부당한 이익을 누리고 얘가 뭔가 손해를 입어야 되는데, 근데 무단전대 자체만으로는 갑에게 손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단전대가 되어도 갑 스스로가 임대차를 배신을 이유로 해지하지 않는 한 임대차는 존속 중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을에게 여전히 차임을 요구할 수 있고 차임만 받는다면 딱히 손해는 생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이 점유하고 있으면 나가달라고 토지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지언정 무슨 손해를 입었다고 부당이득 반환까지 청구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뒷부분 때문에 틀려가지고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옳고요. 그 다음에 75번. 자, 주택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춘 경우에 대항 요건을 갖췄다. 인도를 받고 주택 인도받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다는 소리. 다음 중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를 찾아보면 답은 1번이네요. 1번.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유된 주택에 대해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이 성립한 후 매매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을 회복한 매도인. 이거는 좀 칠판을 열어볼까요? 그림을 그려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내려서.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과 경유된 주택에 대해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이 성립한 후에 매매계약이 해지되었다. 소유권을 회복한 매도인. 뭔지 아시겠어요? 갑이 이 토지의 소유자, 원래는 토지가 아니라 건물의 소유자였어요. 근데 이 주택을, 이 뭐야? 지우고 다시. 갑이 이 주택을 을에게 팔았습니다. 을에게 팔아가지고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소유자가 되었어요. 그 이후에 임대차가 된 거죠. 임대. 그래서 병이 요 집에 들어와가지고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다. 대항 요건을 갖췄다는 거죠. 주택 임차인이. 이렇게 해서 살고 있었는데 요거 집 살 때 을이 대금을 다 치르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채무 불이행이 되어서 갑이 계약을 해제시켜 버렸다는 거죠. 그 이후에. 계약을 해제를 하니까 계약은 소급적으로 없어지고 여기 넘어왔던 소유권은 자동적으로 복귀하죠. 이렇게 소유권이 복귀되었을 때 소유권을 회복한 이 매도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다 그렇습니다. 먼저 주인법 관점에서 뭐 이런 사연이 있었든지 말든지 나는 내가 임대차를 할 때는 얘가 소유자가 맞았고 어쨌든 돈 다 안 줬다 하더라도 지들끼리는 나는 정상적인 소유자로부터 임차를 해서 대항 요건을 갖췄고 그 다음에 이런 사연에 의해서 계약이 해지되어서 소유권이 다시 돌아갔으니까 내 입장에서 임차 입장에서는 내가 임차권의 대항력을 갖췄는데 주인 바뀐 경우거든요. 그럼 바뀐 주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거죠. 대항을 한다는 것은 얘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도 그러하고 한 가지 측면이 더 있습니다. 계약 해지 관점에서 볼까요? 자, 계약이 해제되면 소유권은 자동 복귀한다. 원상 회복을 해야 된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라고 하죠. 방금 문제도 봤는데 이때 제3자라 하면 이 목적물 주택에 대해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 해제되기 전에 완전한 권리라 하면 대항력이 있는 권리. 바로 이거네요. 주택을 임차해서 인주를 갖춤으로써 완전한 임차권을 취득한 이자는 해제로부터 보호받아 마땅하다. 보호받는다는 것은 얘가 취득한 임차권은 계약이 해제가 되어서 소유권이 돌아온다 하더라도 이건 그대로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자신의 임차권을 소유권을 회복한 갑에게도 계속 주장할 수 있으니까 해제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 관점에서도 얘는 보호받아야 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관점에서도 보호받아야 되는 거. 따라서 얘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 그 다음에는 그냥 풀게요. 예, 이거 보고 2번, 3번은 다 뭐냐면은 말소 기준 권리 얘기인데 후순위 저당권의 실행으로 선순위 저당권도 함께 소멸한 경우의 경락인. 자, 여기서 후순위, 선순위 하는 것은 상대적 개념이잖아요. 누구를 기준으로 하는 걸까요? 선순위, 후순위는요? 이 임차인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중간에 있고요. 임차인보다 후순위 저당권자가 실행된 거야. 임차권은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데 그러면은 후순위 저당권이 실행되었을 때는 선순위 임차권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임차인보다 선순위 저당권도 같이 있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중간 임차인이네. 그러니까 어떤 주택이 이렇게 있을 때 이런 거예요. 을, 저당권자, 갑소유 주택에 병, 임차인, 정, 다시 저당권자. 그러니까 이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해가지고 대항요건을 갖추고는 있지만은 선순위 저당권도 있고 후순위 저당권도 있는 중간에 끼어있는 중간 임차인이에요. 그런데 후순위 저당권자가 이 주택에 경매를 신청했어요. 신청했어도 이 임차권이 소멸될지 인수될지는 최선순위 저당권 얘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선순위 저당권 이후에 있는 임차권은 경매로 인해서 소멸합니다. 경락인에게 대항 못하죠. 경락인에게 낙찰받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저당권도 다 없어지고요. 이렇게. 그런 얘기죠.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해서 선순위 저당권도 함께 소멸한 경우에 경락인에게 중간에서 대항요건 갖춘 임차인은 대항할 수가 없어서 이 경락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선순위 가압류 사건, 그러니까 내가 주택을 임차를 해서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을이라는 사람이 이번에는 저당권자가 아니라 가압류를 해놓은 거지. 이 주택에. 주택에 가압류를 딱 걸어뒀어요. 가압류에도 처분 금주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경매가 들어가면 이게 말소 기준 권리로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순위 가압류 이후에 임차권을 취득한 사람은 경매가 들어가면 매각으로 임차권 소멸이야.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이때의 경락인도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 거지. 대항 못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선순위 저당권하고 선순위 가압류가 다 말소 기준 권리로 작동한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주택의 양도담보권자. 양도담보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다시 그림을 좀 정리를 하고 하겠습니다. 갑소유의 주택에 임대차를 해서요. 임차를 해서 을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고 대항요건 갖추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주택이 진짜로 양도되었어. 진짜. 그래서 병의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갔다면 대항할 수 있죠. 근데 이번에 완전히 넘어간 게 아니라 주택의 양도담보권자랍니다. 양도담보권자니까 등기부상으로는 얘한테 소유권이 넘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데 실제 목적은 담보의 목적이었어. 그러니까 병이 갑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의 목적으로만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둔 거지. 그러니까 형태는 양도이지만 실제 목적은 담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얘는 등기부상으로는 소유자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소유자가 아니라 양도담보권이라는 특별한 담보물권을 취득했을 뿐이거든요. 아직은 소유자가 아니에요. 따라서 이자는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 거예요. 승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주택에 대지를 경락받은 자. 대지, 땅만 낙찰받은 사람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주택을 낙찰받아가지고 소유자가 되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겠지만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이 임대인이 될 이유는 없거든요. 주택의 소유자도 아닌데. 그래서 다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6번. 자, 주임법상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한 우선 변제에 관한 설명. 보증금 중에 일정액에 대한 우선 변제니까 최우선 변제를 얘기하는 거죠. 최우선 변제권을 얘기합니다. 자, 옳은 것은 5번이에요. 대지에 대해서요. 대지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그 지상에 주택이 지어졌답니다. 저당권 설정할 때는 비어있는 나대지였다는 거네. 나중에 주택이 지어졌어요. 그 주택을 임차를 한 임차인에게는 나중에 대지가 환가 경매될 때
경매대금, 대지 경매대금으로부터 최우선 면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은 기본적으로 대지의 경매대금에서도 인정은 됩니다만은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 있죠. 최우선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저당권자들이 그럴 수 있다는 점을 예측할 수 있도록 그 토지 위에 주택이 존재하고 있었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임대는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주택이 존재는 하고 있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처럼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저당이 잡히고 그 다음에 주택이 지어지고 그 주택을 임차를 한 사람은 설령 소액이라 하더라도 대지의 경매대금에서 대지를 저당 잡은 담보물권자들보다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최우선 면제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여기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틀렸다는 건데, 자, 임차인이 보증금 중에 일정 금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다른 담보물권자 우선 변제권자들이죠. 보다도 더 우선한다고 최우선 변제라고 하죠.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을 등기가 되기 전에 대항 요건하고 확정일자까지 갖춰야 된다. 이거 틀렸네요. 대항 요건만 갖추면 되죠. 확정일자까지 필요 없습니다. 최우선 변제에 있어서는 X. 그럼 내가 소액 임차인인지 또 내가 소액 보증금 중에 어디까지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지 이 범위는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그때 법령을 기준으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때가 아닙니다. 대항 요건을 취득한 때가 아니고 최우선 변제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앞서 있는 담보물권자들, 예컨대 저당권자들이 있을 때 얘들을 세치게 하고 제껴버리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얘들 기준으로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주택에 담보물권이 발생할 당시 담보물권자들이 담보물권을 취득할 당시의 해당 법령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소액 임차인의 금액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따져줍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출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택에 담보물권이 성립할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따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X입니다. 그 다음에 처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보증금액이 많아서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았어요. 않았는데 그 이후에 보증금을 감액을 해서 소액 임차인에게 해당되게 된다 하더라도 최우선 면제를 받을 수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소액 임차인이 아니었지만 정당하게 보증금을 감액해서 소액 기준을 갖췄다면 지금부터 경매 들어가면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등기 주택의 임차인, 미등기 주택의 임차인. 자, 이 주임법은 미등기 주택의 임대차에도 적용됩니다. 이 임차인도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미등기 주택이니까 주택에서는 아직은 못 받아요. 왜냐하면 최우선 면제를 받으려면 경매 신청의 등기가 되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주택은 경매 신청의 등기가 될 수 없는 등기부가 없는 주택이어서요. 하지만 이 주택이 깔고 앉아있는 밑에 토지에는 등기부가 있거든. 그러니까 대지의 경락대금에서 최우선 면제를 받을 수는 충분히 있습니다. 대지 경락대금에서 보증금 중 일정에 대한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없다가 아니라 있죠. 그러려면 대지에 대해서 경매 신청 등기가 되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추고 살고 있으면 됩니다. 확정일자까지는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옳은 것은 5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77번. 상인법이 적용되는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5번이에요. 5번. 임대차 종료되었다.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 종료되었으니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점포를 돌려줘야 되죠. 그러니까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를 했나 봅니다. 방해하게 되면 손해배상 의무를 지게 되거든요. 이 둘은 서로 동시 이행관계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게 판례입니다.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생겼다. 이 목적물 반환 의무는 말 그대로 임대차가 종료되어서 생기는 의무고 손해배상 의무는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 생기는 의무다. 서로 결련시킬 필요가 없다. 이행상 결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건 서로 따로 처리해야 될 문제지 동시 이행관계를 인정해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답은 5번이 맞죠. 나머지는 다 옳은 것이고. 78번. 그 다음에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이에요. 공용 부분 주로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이런 데 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죠. 좋습니다. 득실 변경 등기를 하려면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갑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을구해야 되는데
공용 부분은 갑구나 을구를 애초에 만들지를 않죠. 구조상의 공용 부분은 등기부를 아예 안 만들고요. 규약상 공용 부분은 등기부를 만들어도 표제부만 두지 갑구나 을구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어떤 공용 부분이든지 간에 물권의 득실 변경 등기를 하지 않는 점은 똑같습니다. 맞는 말이고 나머지는 다 틀렸네요. 각 구분 소유자는 공용 부분을 지분의 비율로 사용한다? 틀렸습니다. 집합건물법에 있어서의 공유물인 공용 부분은 복도를, 엘리베이터를, 노인정을 지분 비율로 쓴다? 아니고요. 그냥 용도에 따라 쓰는 거죠. 용도에 따라 쓰는 겁니다. 이걸 노인정을 지분 비율로 사용하게 되면 큰 평수에서 오신 노인분은 누워 계시고 노인정에서 적은 평수에서 오신 노인분은 웅크리고 계셔야 된다는 건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용도에 따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구분 소유자는 대지 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는 게 원칙이에요. 대지 사용권은 전유부분과 분리 처분이 안 되죠. 하지만 여긴 예외가 있어요. 규약으로 달리 정하면 분리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그 다음에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 중에서 선임돼야 된다? 그럴 필요 없다고 합니다. 소유자가 아니어도 된다. 소유자 중에서 선임되지 않고 다른 사람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외부에서 초빙해와도 되겠습니다. 데리고 와도 됩니다. 그 다음에 담보책임, 집합 건물에 있어서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은 분양회사, 그렇게 팔아먹은 회사만 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건물을 만들어 놓은 시공회사도 담보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분양자가 아닌 시공회사는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X.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아주 예전에는 분양자에게만 담보책임이 인정되고 시공회사, 시공자에게는 담보책임을 따로 인정을 안 했는데 법을 개정해서 분양자, 시공자가 둘 다 담보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고요. 79번.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틀린 것은 2번.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 사적 실행이네요. 경매 방식의 실행 말고 사적인 실행에 있어서 가등기 담보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청산금을 줘야 되잖아요. 실행을 통지하고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난 후에 청산금을 주면서 분등기를 가져오는 게 사적 실행이거든. 권리취득 방식의 실행인데 청산금을 계산할 때 통지 당시에 부동산 가액에서 이 부동산이 얼마짜리인지에서 내가 받을 채권액을 빼야 되겠죠? 그리고 후순위 담보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권액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후순위 담보권이 아니라 뭐예요? 선순위죠. 내가 가등기에 따라 분등기를 한다 하더라도 사라지지 않고 나한테 부담으로 다가올 내가 가등기 잡기 전부터 있었던 선순위 지단권, 선순위 가압류 그런 거 있죠. 그런 금액을 같이 공제하는 거죠. 후순위가 아니라 선순위 담보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나머지는 다 옳은 지문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80번 명의신탁 문제인데 2025년 3월 갑과 명의신탁의 약정을 맺은 을이 갑이 제공한 매수자금으로 자 매수자금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으로 봐서 아마도 삼자간 명의신탁이 되겠죠. 아니요. 계약명의신탁이요. 계약명의신탁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실은 쪼기 오전부터 지금 거의 하루 종일 지금 저녁이거든요. 여기 수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약간 정신이 약간 몽롱해지고 있네요. 매수 자금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계약명의신탁입니다. 계약명의신탁. 병의 X 부동산을 매수하고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 그러니까 병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싶은 사람은 갑이에요. 근데 갑은 뒤로 빠져요. 숨고 을을 앞에 내세우죠. 갑은 을에게 매수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을은 갑이 제공하는 매수 자금을 가지고 병을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기를 마쳤고요. 뒤에 숨어있는 갑이 명의신탁자고 앞에 나서서 계약을 진행한 을이 명의수탁자고 이 두 사람 사이에 명의신탁이 이루어지고 자, 이 형태를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부르죠. 계약 명의신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번이에요. 자, 2에서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X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렇지 않죠. 지금 이게 2025년도에 이루어진 계약 명의신탁이기 때문에 다 풀어볼까요? 이건 명의신탁은 무효입니다. 4조 1항에 따라 무효고요. 그 다음에 이쪽 매매하고 등기는 병이 선의인지
악의인지에 따라서 달라지죠. 선이라면 계약과 등기는 유효하고 얘가 소유자가 되고, 악의라면 매매하고 등기도 무효고 얘는 소유자가 되지 못하고. 근데 저쪽에 선악과 관계없이 이쪽은 명의사가 무효고요. 그 다음에 얘는 저쪽이 선이라면 소유권을 취득한 거예요, 을이. 그리고 이 소유권 취득은 부당이득이 아니고 갑한테서 받은 매수자금 받은 게 부당이득이어서 매수자금을 부당이득 반환해야 됩니다. 따라서 갑은, 자, 2에서 2부터 풀어봐야 되겠네요. 병이 갑, 을 간의 명의사 약정을 몰랐답니다. 선이었답니다. 그럼 매매하고 등기가 유효기 때문에 을은 소유자가 되었고, 을은 매수자금을 갑에게 돌려주면 됩니다. 일단 을은 X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때 갑이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하면서 X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지. 매수자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갑, 을 간의 명의사 약정은, 이 약정은 병이 이 뒤에 명의사 약정을 몰랐는지 알았는지 관계없이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몰랐다고 해서 이 명의사 약정이 유효가 되는 게 아닙니다. 명의사 약정은 무효고 이 매매하고 등기가 선악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병이 매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명의사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답니다. 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몰랐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대요. 알기로 넘어간 거 이렇게. 그 후 명의사 약정이 있다는 사실 나중에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 두 사람 사이 매매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매매 계약과 이 등기 효력은 계약 체결 당시에 매도인의 인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계약 체결 당시에 몰랐으면 모르는 거로 처리해서 이쪽을 유효로 인정해야 되지,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유효한 계약이 다시 뒤집어져서 무효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을은 여전히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게 맞죠. 그 다음 병이 악의랍니다. 악의. 병이 다 알고 팔았어요. 알고 팔았으면, 조금 내릴게요. 알았어. 병이 알았으면 매매 무효, 등기 무효. 얘 소유권 취득 못하고 소유권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근데 을로부터 X부동산을 매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정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등기가 무효인데 을이 이걸 팔아버렸어. 등기가 자기 앞으로 돼 있음을 기바로 정에게. 그러면 실명법 제4조 사망을 적용해야 되죠. 4조 사망. 이게 수탁자명의 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 못하죠. 그래서 정은 이 사람의 불법적인 처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만 하지 않았다면 선악에 관계없이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4조 사망에 따라서요. 그래서 정은 선악을 불문하고 X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죠? 4조 사망. 틀린 것은 지금 3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해설을 좀 간단하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해설로 다 충분하지 않고요. 본 내용들, 여기 있는 본 내용들은 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익히시고 실력을 채우셔야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은 요 정도 하고요.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여러분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발판과 기회이기 때문에 틀린 부분들을 잘 점검하셔가지고 실력 성장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 해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